핵심 정리, 근대 시민, 그러니까 근대 의식의 발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의 첫 번째 단락인데요. 이 근대 의식의 발전에서 처음으로 다뤄질 부분은 바로 과학혁명입니다. 과학혁명은 17세기를 전후해서 나타난 과학의 발전과 세계관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과학혁명이 나타나게 된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 배경은 뭐냐면 십자군 전쟁 계속 언급이 되는데 십자군 전쟁 이후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슬람 세력과 교류를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슬람 세계에서 다량의 지식 서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슬람 세계에 과학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망원경과 현미경이 이 시기에 발명이 됩니다. 16세기 신학로 개척을 하게 되면서 망원경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현미경도 덩달아 이제 발명이 되면서 이제 과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근대적 연구 방법론이 제시가 되거든요. 철학적에 있어서 베이컨의 귀납법과 데카르트의 연역법이 발달을 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 법칙을 만들어내는, 발견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그 연역법 같은 경우, 데카르트의 연역법은 예를 들면, 사람은 죽는다. 이게 일반적 원리잖아요. 이걸 이제 일반적 가설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사람이다. 이건 이제 나의 개별적 사례죠. 그러므로 나는 죽는다. 라는 그 원리를, 이 이론을 적용한 결과 나는 죽는다라는 거를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게 연역법이고, 베이컨의 귀납법 같은 경우는, 이순신은 죽었다. 그다음 베이컨도 죽었다. 데카르트도 죽었다. 그리고 이순신, 베이컨, 데카르트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 지금 다 개별 사례 1, 2, 3 얘기해놓고 이 1, 2, 3의 공통점을 얘기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결론을 도출한 거죠. 따라서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이제 귀납법이에요. 그래서 개별의 사례의 공통점에서 추출한 일반적인 원리. 이게 이제 일반적 원리인 거죠. 여기는 공통점이고. 그래서 이게 귀납법.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 방법을, 그러니까 정확한 관찰과 실험을 위한 이제 방법 등 과학적 사고방식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현미경과 같은 도구 받쳐주죠. 사고력도 받쳐주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게 되는 건데 이때 발달한 대표적인 학문은 천문학과 물리학입니다. 이게 과학혁명의 성과가 집중되거든요. 천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천체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을 통해서 무엇을 주장을 하냐면요. 지동설을 주장을 합니다. 이미 그리스에서 알고 있었지만 중세 유럽 사람들은 몰랐어요. 중세 유럽에서는 뭐가 유행을 했었냐면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이 유행했었죠. 천동설은 뭐예요? 태양이 움직이는 거. 하늘이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천문학 지식으로는 지구가 움직인다는 게 맞다라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유럽인들이 정확하게 인식한 게 이 코페르니쿠스의 주장 이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케플러는 화성의 타원 운동을 확인하고 지동설을 수정하고 더 발전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지동설이 진짜라는 걸 입증한 사람은 바로 망원경을 통해서 천체를 관측한 갈릴레이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입증을 해요. 여기까지는 주로 이제 천문학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물리학자인 뉴턴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만유 인력 법칙. 모든 물체에는 인력이 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을 해서 기계론적 우주관, 그러니까 기계적인 인과관계로 인간의 이성으로 그거를 파악을 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기계론적 우주관을 확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자연현상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그 만유일 약간 나무가 흔들리는 거 내지는 사과가 뉴턴은 사과로 발견했으니까 사과가 떨어지는 거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발견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 뉴턴이 쓴 책은 프린키피아라는 책에서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프린키피아는 라틴어로 원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천문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수학자였던 뉴턴이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인과법칙이 있다라는 거, 기계론적 우주관을 확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학은 베살리우스가 인체 해부학의 토대를 마련을 하고요. 그리고 하비가 혈액순환의 원리를 발견을 했어요. 혈액순환의 원리를 발견을 해서 그래서 혈액순환론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과학적, 합리적 사고방식이 발전해서 이런 이성적이고 합리적, 르네상스 때부터 이성을 중시 여기기 시작하잖아요. 이성을 중시 여기는 것에서 더 발전해서 합리적, 과학적 사고방식이 발전이 되면서 이때 17세기에 계몽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계몽사상. 계몽사상은 꿈에서 깨게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꿈에서 깨게 하는 그 전에 알던 것과 다른 그런 사상을 알려주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게 바로 이 과학혁명이에요. 이 과학혁명과 함께 16, 17세기에 이제 계몽사상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 계몽사상을 토대로 사회계약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사회계약설이 여기 먼저 나오는데요. 사회계약설은 자연법 사상의 바탕을 두고서 개인들의 합의나 계약에 의해 국가가 생겨났다. 그러니까 국가라는 존재 자체에 의미를 찾기 시작을 하는데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나온 거 근대 국가의 개념이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태거든요. 우리 백년 전쟁이나 장미 전쟁 이런 것들을 전쟁이 깊어지면서 이제 근대 국민국가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뭉치는 그런 국가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국가가 왜 나왔을까를 연구를 한 거죠. 연구를 했는데 먼저 홉스는 자연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인에 대한 투쟁이요. 윤사 배운 사람들은 아마 이미 배우셨겠지만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은 상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개인이 정부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권을 양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일단 양도한 거는 끝이야. 그래서 이 홉스는 국가가 이제 왕이 권력을 갖게 되면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일단 이미 양도한 사람들은 왕의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절대적으로 힘이 강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군주에게 양도하지만 다시 뺏어오는 거는 생각도 못했어요, 홉스는. 그런데 로크는 좀 달라요. 로크도 군주한테 그러니까 일단은 위탁한다. 그러니까 개념, 단어가 좀 약간 다르죠? 여기는 양도, 아예 줘버리는 거고요. 로크는 일단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를 평화로운 상태로 파악하는데 근데 서로의 자연권이 침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에 구성원이 동의하에 위탁한다라고 보거든요. 위탁한다는 건 맡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연권을 군주한테 위탁해서 군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를 사회계약이라고 보기 때문에 맡긴 거잖아요. 맡긴 거는 얼마든지 되찾아올 수 있죠. 그래서 혁명이라든지 저항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권리를 맡겼는데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대로 된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거를 빼앗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저항권이죠. 자연권을 되찾아오는 거. 빼앗아 오는 거, 혁명권.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을 옹호하고요. 미국의 독립혁명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로크의 사상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과 함께 이제 계몽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계몽사상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신뢰 및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게 되게 절대적으로 뛰어나다. 내지는 인간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뭐 잘못될 게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믿고, 그리고 사회, 그러니까 이성적이기 때문에 점점 사회는 진보한다,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상이 바로 계몽 사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개개인과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단계에서 절대왕정은 잘못된 거라고 비판을 합니다. 왜? 절대왕정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면서 국민들의 이성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국민들의 이성을 신뢰하는 시민혁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계몽사상, 대표적인 계몽사상가에 누가 있냐면 볼테르가 있어요. 볼테르. 볼테르는 계몽군주의 개혁을 지지하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용의 원리. 그러니까 억압할 게 아니라 관용을 서로 이제 포용하고 보고서 포용하는 그런 원리를 설파했고요. 그 다음에 몽테스키웨 같은 경우는, 몽테스키웨가 정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존재죠. 영국의 의회 제도를 칭송하면서 입법과 행정과 사법, 이 세 가지 권력이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삼권 분립을 주장을 합니다. 몽테스키웨가 삼권 분립을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회계약설이 등장하거든요. 계몽사상에. 사회개혁에 따른 국가 성립과 일반 의지를 따르는 국가 운영을 주장한 건 누구냐면 바로 루소예요. 루소 같은 경우는 자유, 평등, 국민 주권의 이념을 제시하면서 이 루소의, 그러니까 사회계약에 따른 국가 성립과 일반 의지를 따르는 국가 운영, 이런 걸 주장한 게 프랑스 혁명 민주주의 이념에 되게 크게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계몽사상, 이거는 이제 프랑스 혁명 할 때 또 언급이 될 거예요. 계몽사상은 이 당시 정치적인 사건에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아까 명예혁명 얘기, 미국 독립혁명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 이념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몽사상이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서 객관적인 사실을 탐구하고 그거를 책으로 편찬하거든요. 그래서 디드로하고 달랑베르가 백과전서라고 하는, 지금으로 따지면 백과사전이죠. 백과사전의 출판을 주도하고 계몽사상을 보급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17, 18세기에 또 어떠한 사조가 나타나냐면 고전주의 경제학이 등장을 하거든요. 고전주의 경제학, 학문적으로 고전주의 경제학은 중상주의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면서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때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주장하죠.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국가는 개입을 최대한 적게 해야 되고, 시장 가격이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형성되고, 국가는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존재다. 가격은 알아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이 조절된다라고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게 초기 자본주의 형태예요. 고전주의 경제학, 그래서 경제학의 토대가 됐나,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근대의식의 발전에 대해서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 더 상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